자, 여러분들 그 111회 계속 이어서 세법 2부를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강제징수 관계되는 서류를 굉장히 중요한 서류죠. 자, 이거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아요. 등기지, 등기 우편으로. 그럼 거기 1번이 틀렸다. 자, 주민등록표,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러면 공시송달해야죠.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아야 할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 놓고 올 수 있죠. 서류를 교부했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하고 수령인 서명 또는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하죠. 나머지는 다 맞는데 1번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면 이거는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국세부가 세법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되죠. 근거과세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 우리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가 있죠. 이게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납세 의무자의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대해서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지금 3번, 그러니까 장부 갖추고 있는데 일부가 누락됐다고 해서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세법의 해석,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는 후에는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정당한 것으로 보죠. 이것도 소급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납세 의무의 승계예요.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자,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한도 없이 합병 비율만큼이 아니고 한도 없이 그 납부할 의무를 지죠. 우리 이 상속인의 납세 의무 승계하고 합병 법인의 납세 의무 승계가 있는데, 상속 같은 경우는 그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 의무를 승계하지만 합병의 경우는 한도 제한이 없죠.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다. 한도 규정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 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요거 근데 한도 있죠? 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좀 반대로 된 것 같아, 이게. 자, 아무튼 1번 틀렸다. 3번,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관리인에 대해서도 별도 처분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절차는 그걸로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이미 이 돌아가신 분한테 처분한 거, 그거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효력에 대해서 상속인이 승계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상속인이 대신 그 돌아가신 분의, 만약에 음식점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드리는 거지, 이게. 3번의 답은, 이 4번에 봤더니 1, 2, 3번은 다 틀렸고,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상속인에게 해야 할 납부의 고지, 독촉이나 이것을 상속재산 관리인한테 하는 거죠. 4번이 답이다. 자, 4번에 보면 이제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고, 자,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체납한 금액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제2차 납세 의무인데, 없다면 양도담보 재산에 대해서 납세자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제2차 납세 의무란 말이에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담보가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이 설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전에 설정이 됐다. 그러니까 양도담보에 대한 설정이 먼저 앞섰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이 그 권리가 더 우선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정기일 이후에 했을 때 이제 이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이 되어야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대해서 그쪽으로 넘긴 거지, 이게. 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양도담보, 근데 요건 이제 법정기일 이후에 거기 쭉 보면은 재산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 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직권으로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지, 이게. 그래서 그 취소를 그 법원에 청구는 할 수 있죠. 그 양도담보 이거 설정하고 이러는 것이 다 법적 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직권으로 이걸 막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그래서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3번이 틀렸다. 자, 4번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요 4번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출문제 지문을 통해서 좀 또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물적납세 의무에 대해서. 자, 후발적 청구, 경정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권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하게 되면 이건 후발적 경정 청구죠. 그러면 내가 세금 냈던 거 돌려받아야지. 그러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지요. 자, 후발적 사유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이거 3개월인데 이거 1년 이내로 돼 있네. 2번이 틀렸지. 자, 후발적 경정 청구 이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 그리고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해줘야지, 통지해줘야죠. 자, 무신고자로서 국세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받은 자도 후발적 경정 청구 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두시고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요, 지급하는 때지. 자, 기억 틀렸고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수시부가 징수하는, 수시부가 납부일이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죠. 니은도 니은도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2, 3번은 틀렸고요. 디귿, 증권거래세다.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죠. 디귿이 들어가야 되겠다. 디귿이 들어가야 되겠다. 리얼,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죠. 리얼 들어가야 되겠다. 수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요건 수입신고하는 때죠. 디귿, 리얼, 미엄. 디귿, 리얼, 미엄. 1번이 답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국세기본법, 요 국세기본 6번, 1번. 자, 여기까지가 국세기본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서부터가 이제 소득세법인데,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거소는 180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출국한 날에 다음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주로 날짜는 초일 불산입이에요. 입국한 날에 다음 날부터 카운트하는 거지. 그래서 출국한 날까지. 자, 그래서 183일 이상이라는 거소, 요거 이제 거주자가 되는데, 거기서 183일은 입국한 날에 다음 날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자, 외국인 단기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 종료 10년 전부터 우리가 5년 이하, 우리나라에 머물렀으면은 단기 거주, 거기 외국인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거 또는 국외에서 송금된 거 그것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자, 국외의 근무 공무원은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여도 거주자로 보죠. 공무원은. 자, 그 다음에 그냥 우리 거주자로 본다 이거죠. 자, 8번. 이자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납입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이 차감한 금액 그게 이자죠. 내가 보험료 납입한 거는 원금이고 보험금 받았는데 그 차이 나는 게 이자다 이거죠. 왜냐하면 저축성 보험이니까 이때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거는 과세에서 제외되죠.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거기 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1번 맞고요. 1번에 보면은 지금 1번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납입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다? 근데 이거 바꿔놨죠? 왜냐면 보험금이 더 많아야지. 납입보험료가 원금이니까. 근데 지금 납입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 이게. 근데 이게 말장난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원래 보험금에서 뭐야? 납입보험료를 차감해야지. 그것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이거죠. 이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출제하는 것은 좀 그런데 말장난 하는 건데 보험금이 원래 이자가 붙은 거고 납입보험료가 원금이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뒤바꿔놨다고 해서 이 1번을 틀린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자, 2번 비영업 대금액이랑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비영업이잖아 이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돈 빌려준 거 그때 받는 이자 수수료를 말하고요. 이자 소득은 필요공비 인정하지 않죠.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며 여기에는 비과세 소득하고 분리과세 빼죠.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에 따른 이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수입식이고요. 원본 전입 특약이 있어 원본 전입일이 되겠지. 자, 나머지 맞고 1번이 답인데 별로 그렇게. 자, 아무튼 1번이 답이에요. 자, 9번에 보면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자,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인 사업자. 여기 이 소득세법은 요건이 없어요. 법인세법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어야 돼 이게. 근데 소득세법은 부동산 임대업자는 다. 자, 꼭 주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1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에 일반적인 자산의 임대에 대한 수익 금액은 계약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수입 시기가 그 정해진 날이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고 분리과세 임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 세액 우리가 그 14% 해서 적용하죠. 2천만 원 이하자,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원천징수 않고 별도로 그냥 14% 때려서 우리 다른 종합소득 세액하고 합쳐서 이제 신고납부하면 되겠죠. 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미리 받은 임대료, 자, 이거 총수익 금액은 월할 계산해서 안분 계산해서 각 과세기한에 기속시키죠. 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당연히 다 근로소득이죠. 종업원이 받는 것은 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공제와 관련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공제부금 다 근로소득이에요. 왜? 종업원이나 기타 가족들이 수익자로 돼 있어 이게. 근데 보험료는 누가 내줘요? 사용자가 내주지. 그럼 그 사용자가 내주는 보험료, 자, 이거 근로소득이다. 자, 시간의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다 들어가네.
근데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에서 월 100만, 이건 이제 비과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4번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북한 지역에서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이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소득세법상 어떻게 하냐면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이월결손 공제 해주죠. 자,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결손금부터,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이 두 번째죠. 부동산 임대업 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반드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빼줘야지. 이게 그래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단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지금 결손금 발생했잖아, 이게. 그럼 얘는 다른 소득에서 통산하는 게 아니고 이월되는 거예요. 그 종합소득 과표에서 이 공제하면 안 되지. 자,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기 순서가 틀렸네요. 근연기 2배지. 2배가 뒤로 가야 돼요. 2배가 앞에 있는 게 아니지.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자, 갑의 배우자 퇴직소득 금액만 150만 원이 있네. 있는 경우 갑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거기 보면은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150만 원이니까 안 되죠. 2번 기본공제 적용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연제에 따르죠. 과세기간 중도에 예외로 사망한 경우에는 바로 전날의 상황으로 봐서 살아계신 걸로 해서 해주죠. 2번 틀렸고요. 3번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우리 소득세법 기본공제는 법률혼이에요. 법률혼. 이 고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공제된 배우자로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옳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총급여 600만 원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아니 근로소득 있는 사람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가 돼야 돼. 소득요건을 못 갖췄지 이게. 그래서 자 일단은 소득요건 갖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로서 학생 한 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 자 이거 들어가고요. 받을 수 있죠.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장 30만 원 이내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교과서 대금 받을 수 있죠. 근데 중고등학생의 학원, 사설학원은 안 되죠. 중고등학생의 취약전 아동은 가능한데 자, 그 다음에 14번에 한번 보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는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그러니까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때 연말정산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2월 달에 지급하지 2월 거를 2월 달에 지급 안 하면은 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봐서 원천징수 해야지. 자,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 자, 이것은 이제 반기별 원천징수 신청할 수가 있죠. 소득세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이 10일까지 즉 요 반기 마지막 달에 요 7월 10일 날 요 6개월치를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거 요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인 1월 10일까지 이렇게 두 번 신고한단 말이에요. 반기별. 자, 근데 반기별로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을 신고한 경우 반기별 납부 특례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신청해야지. 이거. 그래서 이 신청해야 돼요. 그냥 신청하지 않고 반기별로 계산해 가지고 신고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신청해야지. 나는 반기별 원천 징수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2번이 틀렸네.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신고로 그냥 신청한 걸로 보는 건 아니에요. 3번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편 신고시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용신고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걸로 보죠. 그래서 소득세를 원천인수해서 다음 달 10일 날 갖다 내야지. 자,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소득은 자,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봐서 원천인수해요. 근데 뭐 4번은 너무 과하고, 근데 이것은 지급시기 의제에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급시기 의제는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급한 걸로 봐서 원천인수 해라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걸 무한정 딜레이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도 맞는 얘기예요. 2번이 틀렸다. 신청해야지. 자, 15번에 보면 이제 공동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으로 보는 특례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공동사업자의 경은 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 비율,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 회피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된 공동사업자한테 합쳐가지고 이 과세한다. 1번 맞고요. 2번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상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 이거죠. 과세 종료 현재 거주자 이름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특수관계자죠. 공동사업장에 적용하는 거고요. 특례 적용 시 당초 손익분배 비율과는 무관하게 공동사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를 아니죠. 첫 번째 순서가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것이 같으면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로 가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4번은 손익분배 비율이 무관하게 먼저 그거부터 이 가장 큰 사람한테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주관식 단답형 1번 한번 봐보세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용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이거는 과소신고해서 1개월 이내는 90%지. 또 3개월, 1개월 초가 3개월에 75%고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는 50%고 이렇게 내려가죠. 이거. 자, 두 번째, 다음에 국세기본부상 조세불복의 방법에 따른 청구기간. 자, 청구기간은 다 90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90일. 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다 90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결정기간도 거기 다 90일이죠. 이의신청만 30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강주에게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 자료이다. 월정액 급여를 월정액 급여는 매달 똑같은 건데 그 중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빼지. 그게 거기 기본급 월 200이더라. 그럼 기본급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200만 원. 매달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상여는 부정기적인 급여죠. 이건 들어가지 않지. 근데 휴일 근로수당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150만 원인데 이것도 부정기적이죠. 식대 매달 주죠. 20만 원 들어가야지. 20만 원 월정액 급여 들어간다. 식대는. 근데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들어가는 것은 제외되지 이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220만 원이 월정액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월정액 급여.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월정액 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일정 금액인데 상여는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죠. 부정기적인 급여 제외되고요. 그리고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도 제외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 근로, 휴일 근로, 통상임금에 더해서 받는 그거 제외돼요.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기본급하고 식대야. 이렇게. 자, 국민연금 관련한 자료이다. 과세 대상 총 연금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고자 갑 나이가 60세고요. 2024년 우리 연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3천만 원 받았는데 연금은 예전에 우리가 공제를 안 받았거나 또는 받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2001년 12월 30일까지 그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이 있고 환산소득에 누계액이 있어요. 이거 주어져에게.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왜냐면 2001년 12월 30일 이전까지는 이거 소득공제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안 받았으면 그때 세금 냈고 지금 연금 받을 때는 세금 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우리 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소득공제 해줄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 냈지,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 냈지. 근데 연금 받을 때는 세금 내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후는 과세 이연 제도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해주는 게. 그래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연금보험료 낸 거, 자, 봤더니 환산소득의 누계액이 총 합쳐가지고 15억인데, 자, 그 중에 예전에 소득공제 받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환산소득 누계액이 거기 10억이에요. 그럼 예전에 이거 소득공제 받아서 세금 안 냈으니까 이번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라 이거죠. 그러면 요것이 얼마냐면은, 근데 그 전에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500만 원 있어요. 이건 뭐냐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공제 해주죠. 근데 과세 제외 기여금은 뭐냐면 그때 소득공제 못 받았다 이거지. 그 500만 원은.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줘야지.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요거 뭔지 이해되나요? 거기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소득공제 못 받았다 이거예요. 원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공제 해주거든. 그러면 소득공제 해준다는 얘기는 그때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과세 제외 기여금은 그때 소득공제 못 받은 거야 이거.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과세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것이 이 2천만 원에서 500을 빼면 1,500만 원이 되겠더라. 그럼 요것이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야. 1,500만 원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다음 자료 주 A에 근무하는 거주자 을의 2024년 기타소득 내역의 일부이다. 거주자 을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단 기타소득을 제외한 거주자 을의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지금 15%네 이게. 자, 소득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대요. 자, 그러면 기타소득을 제외한 을의 종합소득의 한계세율이 15%면은 기타소득은 20%를 원천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만약에 이 300만 원 이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합산과세를 해야지. 이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3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금액들이 꽤 큰데. 자, 1번에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 자, 이것은 이 기타소득인데 그 금액이 지금 3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실제 필요공비가 50%밖에 안 되네. 이거 원래 60% 의제 필요공비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60% 받는 게 낫지. 60%. 거기 150은 이 50%밖에 안 되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둘 중에 더 유리한 걸로 세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기타소득 금액을 물어보니까 그러면 40%면은 120만 원이 기타소득 금액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잡지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인데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60%를 우리가 의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4만 원이지. 근데 얘는 지금 5만 원 이하네? 과세 최저한이죠. 과세 최저한. 이렇게. 과세 최저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원천인수를 안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학에 출강하고 받은 강사료 300인데 이거 마찬가지로 의제 필요 경비 다 60%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432 120만 원이 이제 기타 소득 금액으로 들어가고요. 광어권의 양도로 수령한 대가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 근데 각종 권리의 양도, 근데 보니까 실제 필요 경비가 90%나 돼. 그러면 그거 하면 되지. 의제하지 말고, 의제 필요 경비 쓰지 말고. 그럼 요거 이제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 입증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걸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100만 원. 자, 주택입주 이 지체상금, 자 이건 이제 의제 필요 경비 80%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500에 대에서 곱하기 1-0.8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복권 당첨 금액인데 200만 원이네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됐지. 분리과세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기타 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그거는 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거기 이 120만 원하고 120하고 100하고 100 요거 이렇게 4개를 더하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440이 되지. 과세 안 해, 이거는. 자, 120, 100, 440만 원이 답이 되겠다. 자, 이제 그 정도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간식으로 넘어가 보죠. 주간식으로. 자, 다음 자료 통해서 우리 이 소득세와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번. 수정신고로 인해서 추가되는 종합소득세 본세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뭔가 누락을 시켰나 봐요, 이게. 자, 김 회계는 2023년 기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매출 누락 1,000만 원이 발생했대요. 매출 누락 1,000만 원. 일단 소득에 들어가야 돼, 이게. 수익 금액에. 근데 단 부정행위에 의한 매출 누락은 아니고요. 이에 따라 2024년 9월 30일에 과소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려고 한다. 자, 수정신고 전에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래요. 5,000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했고, 신고 관련한 감면 제외한 그 외 세액공제 세액 감면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5월 30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4년 5월 31일 날 이제 공휴일이 아니니까 그때까지가 법정신고 기한이 있지.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이 과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5,000만 원이 기존에 신고 들어간 거고 요번에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니까 과표가 이렇게 돼서 6,000만 원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이게 6,000만 원이 되게 되면 거기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그 구간에 이 해당이 되겠죠. 그 구간에. 자, 그러면 요걸 통해 가지고 지금 6,000만 원이니까 24%를 곱하래요. 빼기 576만 원을 빼래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반영 후고요. 반영 전에는 5,000만 원을 과표로 해서 곱하기 거기 이 지금 5,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그 15% 있죠. 5,000만 원 이하 15%에서 126만 원을 뺐지. 자, 이게 누락된 우리 산출세액이고요. 이거는 반영한 산출세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자, 6,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24% 빼기 576만 원을 빼주게 되면 자, 그 금액이 864만 원이다. 이렇게.
뭐 다른 세액공제 이런 거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5천만 원에 곱하기 15%에서 126만 원이다. 자, 이것이 620 이렇게 4만 원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 추가세액이 240만 원이 되겠네요. 자, 물음 2를 보면 수용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 지금 240만 원을 과소신고를 했어요. 과소신고를. 자, 근데 지금 수용신고 언제 한다고 되어 있어요? 9월 30일 날. 우리가 5월 31일이 이 법정 신고 기한이거든, 이게.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4개월이 지나간 거지. 4개월이. 자, 그러면 50% 감면율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일단은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부정이 아니고 10%가 되고요. 1-50%로 감면을 해줘. 이렇게. 그 24만 원에 50% 감면이면 이제 이 12만 원이 요렇게 이제 그 과소신고 이 가산세가 되겠죠. 12만 원이. 자, 물음 3에 보면 납부지연 가산세다. 이제 240만 원을 납부 안 했으니까. 자, 요거는 6월 1일부터 카운트해서 이것이 9월, 지금 9월 며칠이에요? 30일? 그러면 6월달 30일 다 들어가고요. 7월달 31일, 8월달 31일, 9월달 30일, 122일이네. 자, 10만 분의 20이다. 자, 그러면 자, 물음 3에 보면은 240만 원 곱하기 122일 곱하기 22 나누기 10만 해주게 되면 6, 4, 4, 1,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6, 4, 4, 1, 6 요렇게 이 봐주시면 되겠네, 이게. 자, 물음 3번은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요 기출문제에서는 둘 다 지금 소득세법에서 나왔어요. 국세기본법에서 안 나왔지. 아,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국세기본법에서 그냥, 이 무대뽀로 그냥 써라. 아, 그거는 좀 지양해야 돼,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득세로 계산 문제로 낸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이렇게. 자, 보면 두 번째는 세부담 최소화를 고려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고자 병원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축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한대요. 2024년 수익 금액은 3천만 원이래, 이게. 자, 그럼 먼저 물음 1에 보면 축에인데 24년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라. 간편장부 대상자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래요. 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했을 때하고 단순경비율로 했을 때 이것이 한도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렇게 작은 걸로 가자. 자, 그러면 일단은 수익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주요 경비가 있나 봐보세요. 주요 경비가. 자, 주요 경비는 원재료 매입 비용이 600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가 5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죠. 인건비가 종업원급여지 300이 있네. 자, 우리 주요 경비는 원재료 이 매입 비용하고 임차료하고 인건비예요. 나머지는 반영하면 안 돼, 이게. 원재료 추계니까 매입 비용이 600으로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임차료가 50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종업원급여 300으로 돼 있죠.
거기 본인에 대한 거주자 병해급여는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저 3천만 원의 기준경비율. 자, 기준경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로 되어 있냐면은 20%로 되어 있네요. 20% 이렇게 해준 것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되겠지. 이게. 자, 그러면 저 1,400을 빼면 1,600이 되겠네요. 자, 거기서 빼기 요 600만 원을 빼주자.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이 되겠죠. 3,000에서 1,400을 빼서 1,600인데 600을 빼면 1,000만 원 되죠. 자, 단순경비율은 자, 요 3,0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단순경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로 주어져 있냐? 80%나 주어져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자, 거기 배율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2, 3은 6, 6, 22, 6, 8, 48, 1680 이렇게. 자,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니까 물음 1번은 일단 1,000만 원이 더 작죠. 자, 이제 물음 2번을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래요. 뭐 이거 똑같지. 이거 추계로 할 때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작은 거 기준, 단순 요게 한도예요. 자, 이제 기준은 3,000 빼기 자, 이거 뭐 복식부기 의무자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605배 3배 빼기 3,000 곱하기 20 달라지는 거는 여기 뒤에 2분의 1이 달라붙는다. 요거.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소득금액이 3,000에서 이게 1,600이고 이게 6인데 이게 2분의 1이면 300이에요. 그래서 1,300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한도는 요 3,000만 원이다. 단순경비율이 80%죠. 그 대신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게 3점 몇 배? 여기하고 좀 이렇게 배수가 좀 올라가죠. 이게. 자, 그래서 요 금액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600에 곱하기 3.4배 하면은 2,040 뭐 이렇게 되겠네. 근데 뭐 1,300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1,300이 되겠다. 그 지금 요것이 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요 정도면은 주관식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네. 이거를 국세기본법을 내버리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냥 단순히 쓰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내서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다만 이제 이론 문제에서 우리 객관식은 거의 전부 다 이론이 나왔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이론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이 문제 있었죠. 문항수가 좀 작지. 소득세법이 더 크고. 뭐 여하튼 이 국세기본법이 이 주관식으로만 안 나온다면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 이게. 무작정 쓰라는 거 말고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